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현대조선법 제1회로서 인민민주주의 헌법 제정에 깃든 이야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판대한 제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중점은 인민민주주의 헌법 1948년에 제정때 우리나라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의 탄생 이야기를 약간 좀 하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입니다. 조선의 법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에 법전이 많이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대중형 법전이 2004년에 그래서 대중형 법전 준법판이 2006년 그래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법규집이 2006년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은 2000년대 이후 법 제정 사업이 본격화된 것보다 활성화되고 그래서 법 편청 사업이 상당히 심화되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법이 준시는 되지 않아서 하나로 된 법전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또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 사업, 법전 편청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또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오면은 이런 법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법의 분류입니다만 원래 일본법이면은 류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급표라는 좀 한자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법제정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헌법, 그리고 국가경제기구 강화를 위한 법, 다음에 사상혁명 및 시발을 위한 법, 기술혁명 및 시발을 위한 법, 그래서 문화혁명 및 시발을 위한 법, 인민생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 그래서 부문법정 이렇게 해서 법의 내용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정리 방법은 사회생활의 기본 분야가 정치, 경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생활의 기본 분야, 기본 영역에 맞게 법의 내용을 정리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국에서의 법의 좀 분류 방법입니다. 남조선에서도 공화국 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어서 북한법령집이라는 이른바 류법이죠. 호된 거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1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법에 대해서는 남성 학자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현대 조선법의 좀 수업에서 앞으로 해가자 생각합니다만 조선법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그것을 법정화하겠느냐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이 내용만이라도 좀 연구 용역으로서는 참 매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화국 법전이 일본에서는 출판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젊을 때 공화국법, 조선법을 조금 일본말로 번역해서 내었던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법전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아주면 좋은데 근데 그때는 좀 연량이 달려서 그렇게 많은 양의 법률을 좀 일본말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법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분류하는가? 분류라는 것은 일정 기준이 있어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을 분류하겠다는 것도 하나 좀 분류학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연구 분야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법의立法 체계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관에서 법이 나오는가입니다. 먼저 제도법규로 헌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도법규라는 말로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헌법이 제도법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법령, 이것은 제거인민회의에서 제정되는 법령네. 이번에 제차원화법도 제거인민회의에서 제정된 법령이죠. 근데 제거인민회의 상위위원회가 내는 결정이 있습니다. 법적 효과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근무위원회의 결정, 명령이죠. 내각의 결정, 내각위원회의 지시, 성의 지시, 그리고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 이렇게 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문헌들이 이런 기관에서 나온다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법을 배웁니다만 사회주의 헌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에서 법이랑 어떻게 위치 규정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헌법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사, 특히나 오늘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제정사에 대해서 좀 개괄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회주의 헌법의 일반적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헌법을 1, 2반 때 배웠기 때문에 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도 생각했습니다만 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권 규범이 좀 규정되어 있고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법은立본주의를 리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니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수자의 존재를 낳습니다. 이때 말하는 존재라는 것은 센세네 다수자가 지배해버립니다. 소수자를. 왜가 하면 다양한 사회니까 다양한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소수자도 있고 또 여러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배 원리인데 다수자의 의견을 그냥 정의로서 위제해서 운영하죠. 정치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그 정당성 밑에 소수자가 약자로 피지배자로 지배 대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각했던 정치 시스템가 바로立본주의입니다. 법의 지배이죠.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거죠. 다수자와 함께 소수자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회를 고교라는 미묘하에 안자식이라고 유지하자 하는 발상이 바로立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헌법에서의 핵심적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 권력이 제한돼야 된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어느 의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자의 의견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권력은 중립적이어야 된다. 국가 권력은. 그러자면 국가 권력이 제한돼야 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질로 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헌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국가의 권력의 제한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어떻게 위제되는가, 간용되는가 하면은 노동계급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은 아닙니다. 계급적 토대가 하나, 계급적 이해관계가 하나의 사회이다라는 것이 관용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령의 사상을 폭파한 수령의 헌법으로 되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공화국의 간령으로 되며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국가기구 체계를 규제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파고들며 우리나라 헌법은 자본주의 헌법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프레즈화한다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이다. 이렇게 됩니다. 법이라는 추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담은 법으로서 사회를 유지해 나간다는 의미죠.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立본주의에 기초한 법의 지배가 정당화되지만 법의 지배라는 것 그 자체가 개변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계급이 정권을 지닌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은 최고집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집중된다. 따라서 법으로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사회이다. 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다. 법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며 그 목적은 정치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헌법 이해입니다. 그 다음
여기 어려운 문제는 또 후에 토론 때 합시다. 다음에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련 그렇고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 그렇고 오늘의 중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거마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주의 나라들은 유물사관에 기초해서 법리론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유물사관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확인하며 현대적 사회 구성체의 발전을 하나의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토대가 3부 구조를 규정하죠. 토대라는 것은 현재적 사회 구성체이고 3부 구조가 법이기 때문에 토대 이상의 것을 법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되는 것입니다. 제3자들이 여기 가운데 계시는 것이 레닌이고 이쪽이 스탈린이죠. 오른쪽 사진은 스탈린하고 레닌이 좀 같이 있는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만 그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레닌은 헌법이란 낡은 사회의 역사적 세력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간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에트 헌법은 실제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의 기록이다. 실제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간룡은 헌법으로 못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 사회주의 헌법과도 다르다는 덧장성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간룡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이제부터 획득하고 존치해야 되는 것이 지적되지만 헌법에는 그와 반대로 이미 있는 것, 현재 이미 획득하고 존치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스탈린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간변적인 성격을 헌법은 못 가진다. 유물사관에 기초하며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헌법 조항은 과거의 헬로의 정화이며 달성한 존치물의 정화이다. 이미 이룩한 성과밖에 헌법에는 명리 못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님은 달랐다는 거죠. 국가의 기본법이 헌법이고 헌법이 나아갈 방향을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련님께서는 오늘 우리나라의 형식은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차시키면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현대, 문화 분야의 재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는 방향까지도 규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사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한다는 원래 증명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업을 제시하는 간련적인 의미하고 양쪽을 융합시킨 방향에서 헌법이 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본주의 헌법과도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과도 다르다는 그러한 독창성과 또 그에 의한 생활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우리나라 헌법 제정사에 대해서 약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총론적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9번 수정 보충되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3번. 그래서 그 3번을 어떻게 보겠는가? 먼저 1948년 9월 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논청협의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것을 계기로 사회주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70년대까지는 공업화를 실현시켜야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헌법이 제기된 것은 1970년대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은 1970년대까지는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1948년 시험에서 공화국이 창건될 때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아니기 때문에 이때 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인민공화국 헌법이죠. 이것이 첫 번째 채택으로서 이것을 이거의 다음에 첫 번째 72년 12월 27일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제정됐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헌법이 만드는 과정에서 48년 헌법의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48년 9월 8일 헌법을 무시를 못해서 따라서 제정사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보지만 첫 번째 사회주의 헌법은 72년 헌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8년 헌법입니다. 네? 이것은 실현님께서 소거하시고 장군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수정 보충한 헌법이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김정일식 조선을 대표하는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72년 헌법이 수련이 헌법이었다면 98년 헌법은 장군님 헌법인데 장군님이 자기도 장군님 헌법이라고 말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12년 4월 13일에 장군님이 서거하신 다음에 김정은 원수님이 등장하시고 만들었던 제기했던 헌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김정은 헌법인데 그렇게는 부르지 못해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님은 무엇인가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에 요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그지남 들을 수 있는데 원수님께서 2012년에 지정연설을 하죠. 4월 15일에. 그때부터 2019년에 재고임회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까지 8년간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에 좀 명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2년 헌법은 김정은 원수님의 크상이라기보다 장군님의 생각을 많이 담고 있어서 담았기 때문에 김정은 헌법이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고 조금 오해를 좀 무서워하지 않고 말한다면 저는 2019년 8월 29일에 마지막에 최근에 제대되었던 수정 버전되었던 2019년 헌법이 김정은 헌법이지 않는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948년 헌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만 일단 이에 대해서 수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자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 정보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에 조금 보면 소개 드립니다만 48년 당시에 조선의 요구가 뭐였던가 그 당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재정사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적 요구가 첫째는 사회 편협입니다. 사회 편협이라는 것은 뭔가고 하면은 식민지부터 해방된 조선 인민이 무엇을 가장 원했는가고 하면 사회 편협을 원했죠.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그때 조선이라는 그 제도는 조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 제도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 제도를 조선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사회 제도로 바꿔야 하죠. 이것이 조미의 과제였죠. 따라서 헌법 내용에는 사회 편협을 담아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산업 국유화하고 토지 개혁입니다. 2.4% 인구의 2.4%밖에 안 되는 일본인이 조선의 94%의 산업입니다. 산업을 소유하고 있었죠. 전도된 사회입니다. 피라미드의 반대,逆ピラミッド 사회가 바로 식민지. 2.4%의 일부 사람만이 산업을 소유하고 사조 소유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러면 94%는 비지배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회가 있는가? 따라서 사회를 편협해야 했다는 것이 이 당시의 조미의 과제입니다. 산업 국유화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기본적으로 일본 놈이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없어지면 조선 사람을 안 치면 됩니다. 지배인들 내 인민들 안 치면 공장은 노동자에게 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지주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조선 사람 지주들이 많았다는 거네. 따라서 조선 사람 지주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변혁의 과제로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지켜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이러면 됩니다. 사회변혁을 하자면 둘째로 친일파를 총사해 이 당시까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친일적인 사람들,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1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일파의 폭이 있어요. 네? 일제 지시를 받고 조선 사람을 마구잡이 죽이고 학대하고 오가 멸시한 사람들은 다 이거 없애버려야 하지만, 그런데 일본 대학을 나간 사람들, 이거 일본 사람들이 붙어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함께 국가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청산해버리면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가? 누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왜? 식민지하에서 조선인민대중은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못 다녔어요. 나라를 운영할 만한 지식도 없고 앞으로 배우면 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령님께서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야 되겠다는, 이거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공극의 주제로 묶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거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극 사업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면 남조선이 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면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고 원래 하고서도 그냥 했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1일부터 자기들이 키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못 가고 나라 공사를 해본 적이 없고 나라 운영도 해보지 못하는 인민들이 마음 하나로서 나라를 공설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 없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치고는 대학이 없는데 이 당시 대학을 누가 세우는가? 인민이 세웁니다. 굉장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기존의 헌법과는区別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법이 다 그래요. 일본 사회의 법을 그냥 사용 못하는 그러한 요구가 나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칸을 보면 1947년 11월 18일에 헌법제정위원회가 조직됩니다. 그래서 헌법제정위원들을 수령님께서 1948년 11월 20일에 만나시는 그때 하신 용설이 오늘은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자는 로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 전집 6권에 이 로작이 나와 있습니다.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2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임조토회를 겪고, 그 다음에 7월 9일에 남부 총선거 실시 문제가 제기되고, 7월 10일에 그거 중요한 선거위원회가 꾸려지고 8월 25일 남북 분남 총선거가 진행되고 9월 8일 헌법 채택,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들끓는 시기가 이렇게 좀 마련되게 됩니다. 로작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지 않은 로작이 473페이지 나와 있고, 그 로작 속에 수련님 또 사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련님께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1차 회의 장관 일꾼들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인민의 헌법을 만들라는 거, 헌법 내용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로작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헌법의 조문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선 총인민족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에서 이런 나라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하고 또 사회주의 나라들은 이렇게 인민족 토의를 합니다만, 조선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2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헌법 초안에 대해서 북과 남의 총인민족 토의가 진행되었다. 100만 부 이상의 출판물을 통해서 대중 진투 사업이 진행되었고 헌법에 대한 위견이 수렴되었다. 이렇게 조선 종사의 책에서는 좀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총선거 진행됩니다. 이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권자 99.7%에 해당되는 452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그래서 212명이 재검의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니까 이해는 되는데, 남쪽 당에서도 유권자의 77.52%에 이 868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360명의 재검의회의 대의원이 선출되고 이 360명이 북에 올라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2명하고 360명 더하기 한 숫자 572명으로 첫 번째 재검의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사람들로서 헌법이 제정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괜찮죠? 인구가 남쪽이 많기 때문에 남쪽이 또 투표한 사람이 많고 또 재검의회의 대의원 수도 남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택된 헌법이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또 후에 토론을 통해서 합시다. 9개 장에서 104조로서 구성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1948년 헌법의 특징은 그냥 읽겠습니다. 공화국 국방부에서 실시된 토지개혁, 사전 국가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의 성과를 확인하고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전체 조선인민의 간절한 영혼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별, 민족별, 사상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그래서 유무, 지지천도에 상관없이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명백히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당정도 인민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조문은 중요산업 국유화를 규정한 5조, 그리고 소산주체를 폐지한 6조, 수도를 서울로 규정한 103조, 토지개혁을 실시 못한 조건에서 조선 내 지역에서 재검의회의가 규정한 기일 내에 이를 실현할 것을 규정한 7조 등 오늘 보면 상당히 흠이 나는 규정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를 서울로 했죠. 아마 이때 수련 인물 속에서는 장자 통일적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며 평양부터 수도를 서울로 옮기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수도는 서울이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입니다. 역사상 처음 민주주의 혁명 단계의 국가의 헌법의 본보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조금 투소시 좀 시간 관계상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나라 헌법 제정 과정에서 그 인민성, 그 혁명성이 구현되었다는 데에서는 특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인민성과 혁명성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토론을 통해서 기려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좀 과제로서라고 할까, 좀 부탁이라 할까네. 그것은 이 로작에 나와 있는 1948년 좀 전후한 시기에 수련인 로작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정세였던가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특히 썩 내용에서 소개 들었습니다만, 이 로작네 하나,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자는 로작하고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하여라는 이 두 가지 로작에 대해서는 꼭 필독으로 좀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계실 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대조선헌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